혹시 요즘 인터넷 같은 데서 이런 글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요. 그 글 아래를 보면요, 뭐 부럽다, 축하한다, 이런 댓글들이 막 가득 달려있죠?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같고, 마음 한구석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아이디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 환희에 가득 찼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 자리엔 아주 깊은 절망이랑 후회만 남아있는 거죠. 축하 댓글이 달리던 그 공간은 이제 괜찮냐는 위로의 말들로 채워지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짧은 글들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거대한 세계, 바로 파생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다시 맨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에게 진짜 비극은 2천만 원을 잃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것처럼 보였던 맨 처음의 그 달콤한 수익, 바로 그 80만 원이었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그때 그 첫 수익이 오히려 독이었다, 이렇게 회상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구조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파생상품이라는 도구가 가진 진짜 본질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위험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파생상품이 과연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시작은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투기적인 욕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좀 피해보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랑 한 달 뒤 금값을 두고 내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야, 딱 한 달 뒤 오늘 금값이 지금보다 올라 있으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려가 있으면 네가 나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둘 중 누구도 실제로 금을 사거나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미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약속, 그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대표적인 파생상품에는 선물하고 옥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물은요, 말 그대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일 특정 날짜에 거래하겠다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구속력 있는 약속입니다. 이건 뭐랄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은 것과 같아서 나중에 가서 시장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이행해야만 해요. 반면에 옵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미래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 그 권리 자체를 돈 주고 사는 것에 가까워요. 의무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권리죠. 비유하자면 아주 인기 많은 식당에 예약금을 걸어두는 거랑 비슷해요. 상황 봐서 가고 싶으면 가서 식사를 하면 되는 거고, 마음이 바뀌면 그냥 예약금만 포기하고 안 가도 괜찮은 거죠. 의무가 아닌 상태권이니까요.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약속이 필요한 걸까? 그 답을 찾으려면요, 다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농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개월 뒤에 수확할 쌀을 애써 치우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의 가장 큰 걱정은 물론 날씨도 있겠지만 바로 쌀의 가격이에요. 만약에 그 해에 막 기록적인 풍년이 들어서 쌀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은 폭락할 테고 1년 농사는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파생상품이 태어난 겁니다. 농부는 쌀을 수확하기 한참 전에 6개월 뒤에 쌀을 지금 시세로 사겠다는 사람과 선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실제 쌀값이 폭락하더라도 농부는 약속된 가격에 쌀을 팔아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농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일매일 쌀 시세표를 보면서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항공사가 앞으로 갑자기 오를지도 모르는 유가를 미리 사두는 계약을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중에 유가가 아무리 폭등해도 항공사는 약속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는 걸 해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파생상품이 탄생한 진짜 목적,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보호를 위한 도구가 공격을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피하는 수단이었던 것이 반대로 위험을 극대화시켜서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는 투기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렛대라는 뜻처럼 레버리지는 작은 힘으로 아주 거대한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처럼요. 아주 적은 돈으로 상상 이상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조용히 흐르던 음악의 볼륨을 갑자기 최대로 확 키워버리는 것과 같아요. 모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딱 1,000만 원어치 주식만 살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1,000만 원만 보증금, 이걸 증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증거금으로 내고 실제로는 그 10배, 때로는 20배가 넘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마치 내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1,000만 원짜리 근육을 가진 것처럼 시장에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레버리지의 유혹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볼까요? 내가 1,000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시장이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단 10%만 움직여줬다고 해보죠. 그럼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기죠. 그런데 잠깐만요. 내 원금이 얼마였죠? 맞아요. 겨우 100만 원이었어요. 결국 나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번 셈이니까 수익률은 무려 100%가 되는 겁니다. 단 10%의 움직임만으로 내 돈이 2배가 되는 마법.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성공 신화는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지렛대 위에서 쓰여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양날의 검이 숨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요,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똑같은 비율로 아주 정직하게 증폭시키거든요. 만약 시장이 내 예상과 반대로 단 10%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계약에 대한 10% 손실, 즉 100만 원의 손실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내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단 한 번의 잘못된 예측으로 내 모든 투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상품이 주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주식은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내가 잃는 돈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영원이 될 뿐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죠. 하지만 파생상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10배 레버리지로 1,000만 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시장이 20% 하락하면 손실은 200만 원이 됩니다. 내 원금은 100만 원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빚이 됩니다. 내가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이 되는 거죠. 내가 넣은 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해서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파생상품이 가진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손실은 현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비극은요, 투자자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정 무방비한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자,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내가 건 방향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내 계좌에 넣어둔 보증금, 그 증거금이 실시간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증거금이 증권사가 정해놓은 최소 유지 수준 이하로 뚝 떨어지면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와요. 계좌가 위험하니 돈을 더 채워 넣어라. 이걸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돈을 더 넣으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만약 돈이 없거나 혹은 그 연락을 받지 못하면 강제 청산이 실행됩니다. 내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증권사가 내 포지션을 그 순간의 시장 가격으로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밤중에 열리는 미국 시장 같은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온 마진콜 문자를 보지 못했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계좌는 이미 텅 비어 있고 손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그냥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든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020년 4월에 있었던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와 자동차가 멈춰서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붕괴해버렸죠.
하지만 산유국들은 생산을 쉽게 멈추지 못했고요. 결국 생산된 원유는 갈 곳을 잃었고 전 세계의 저장 탱크는 차례차례 가득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원유를 보관할 곳이 없어지자 보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 이 숫자의 의미는요. 제발 이 기름 좀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시면 제가 한 통당 37달러를 얹어드릴게요. 라는 뜻이었어요. 이때 이제 유가가 바닥이니까 오를 일만 남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원유 선물에 베팅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못했던 시나리오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비명과도 같은 글들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까지도 안게 된 사람들이 속출했죠. 내가 넣은 돈이 영원히 되는 것을 넘어서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험난한 시장에서 우리의 진짜 상대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시장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이기기 힘든, 가장 강력한 상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동경제학에 보면 손실회피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은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 비대칭적인 감정이 투자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판단착오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조금만 이익이 나면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그 작은 수익이라도 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서둘러 팔아버려요. 반대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너무 싫어서 언젠간 어리겠지, 버티면 본전은 오겠지 라면서 외면하고 버티는 거죠. 결국 이익은 짧게 끊어먹고 손실은 끝까지 키우는,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바로 이 감정의 진폭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적인 착시가 더해집니다. 우리는요,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게 돼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커뮤니티에 수익률 인증 글을 올리죠. 우리는 그 글을 보면서 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시장을 떠나요. 너무 창피해서 혹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굳이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치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실제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처한 현실적인 불리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의 돈을 잃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식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내가 이기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져야만 하는데 그 상대방은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막대한 자본과 정보를 가진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의 반응 속도를 아득히 초월한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운동장의 현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파생상품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파생상품은 그 어떤 도구보다도 날이 아주 예리하고 차가워서 이걸 다루는 데에는 엄청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대부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산을 차곡차곡 늘려가는 것이라면 꼭 파생상품이어야만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펀드, 채권처럼 조금은 더 느리고 더디게 갈지라도 적어도 밤잠 설치지 않고 두 발 뻗고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의 대가는요, 계좌의 손실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창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은 차트 생각뿐인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조금씩 멀어지는 관계들. 어쩌면 운 좋게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80만 원을 벌었다가 2천만 원을 잃은 그 사람이요. 만약 그가 처음에 운 나쁘게 돈을 잃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무서워서 일찌감치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돈을 땄어요. 이게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첫 번째 행운이야말로 그를 더 깊은 위험 속으로 이끈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함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하지만 가장 빠른 길, 가장 화려해 보이는 길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갈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뒤에 남겨두고 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조용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